장남에게 상속합니다. 간병은 은서가 다 했는데 왜 아들이 다 가져가? 안녕하세요. 별별 사연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을 했지만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 어머니의 둘째 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였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전 재산이 오빠 김도연 이름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제게 쏠리더군요. 간병은 은서가 다 했는데 왜 첫째가 다 가져가?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오빠가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올해 47살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 대학 진학 걱정을 하거나 남편과 노후 이야기를 할 나이겠지요. 하지만 제 하루는 아직도 약 봉지와 기저귀 냄새, 죽을 끓이는 소리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해 전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전화를 받고 바로 내려왔죠.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반쪽 얼굴이 처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호자 대기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하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상시로 곁을 봐야 한다고요. 김도연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책임을 나눌 때마다 결국 저에게로 떨어지던 그 눈빛이었죠. 결국 저는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없는 몸이니 제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쓰던 교과서와 필기 노트를 박스에 넣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집은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에 있던 살구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대신 현관 앞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집의 시간이 언제 멈춰버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병원을 오가며 겨우 일어나는 것까지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일, 화장실을 혼자 가는 일, 밥을 떠먹는 일, 그 모든 것이 혼자 하기엔 버거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늘 오해란이 있었고 이제 그 옆에 제가 더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시간에 맞춰 정리하고 병원 데려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이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김도연은 가끔 내려왔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이었죠. 대형마트에서 산 과일 세트와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오해란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큰아들은 다르다. 도시에 나가서 좋은 자리 잡고 그래도 부모님 챙기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저에 대한 말은 항상 덧붙는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뭐 원래 집에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며 제 나름대로의 삶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고향으로 내려온 순간부터 사람들 눈에는 그냥 집에 남아있던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해란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자꾸 헷갈려 했습니다. 저를 부르면서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재우고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 정도로 불안한 목소리였죠. 은서야, 언니.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외동딸이 아니라 둘째 딸이었지만 오해란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가 보니 오해란이 이불을 꼭 쥔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끈 뒤에도 그 언니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한 그림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길, 오해라는 멍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패턴만 잘 지켜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코스를 지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면 골목 입구에 작은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색 간판이 달린 박정분이라는 이름의 약사가 있는 곳이었죠. 오해라는 이상하게도 그 약국에 들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사거나 진통제를 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말을 놓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박정부는 처음 보는 저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는 약 봉지를 챙기느라 진료비 정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혜란 씨 또 왔네. 요즘은 좀 어때? 여전하지 뭐.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말은 가볍게 주고받았지만 오해란의 표정은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어딘가 축 늘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계산대 쪽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 움직임을 늦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분아, 나는 우리 딸이 너무 미안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에 쥔 동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둘 다 저를 봤고 저는 얼른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넘겼습니다. 어느 집이나 딸에게 미안한 구석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란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큰 짐의 일부였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약을 챙기고 낮에는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오해란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은 3개인데 젓가락은 대부분 제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끔 늦은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피곤한 척했지만 어딘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은서야, 엄마 아빠는 괜찮으시지? 나도 내려가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다음 달에는 꼭 갈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엄마 아빠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일이나 신경 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마다 제 안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쌓이고 또 쌓여 언젠가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워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때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도연이 나타날 때마다 반겼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시선이 쏠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큰아들 내려왔네. 역시 든든하겠다.
그래도 이런 날은 잊지 않고 내려오네. 김도연은 늘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효자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김도연이 올라간 뒤에는 늘 같은 풍경이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상자와 선물 세트,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일상. 1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너무 길고 짧다면 허무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저에게 그 10년은 계절만 바뀔 뿐 풍경은 다르지 않은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기상,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병원, 약국, 다시 집, 저녁 식사, 밤중 기척. 하루를 5줄로 쓴다면 그 5줄이 10년 동안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저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묶기 편하게 늘 질끈 묶여 있었고 옷은 빨기 쉬운 것 위주로만 골라 입었습니다. 손등은 설거지와 청소, 간병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부모가 아플 때 옆에 있는 자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아니면 김도연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제 인생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김도연은 승진도 하고 집도 옮기고 아이도 유학을 보냈습니다. 친척들 모임에서는 늘 김도연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너희 집은 큰아들이 있어 든든하겠다. 정말 잘된 놈이야, 잘된 놈. 그 옆에 앉아 있는 저는 질문을 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저는 그냥 집 지키는 둘째 딸이 되어 있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멈춰 있는 이 시간이 언젠가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해란이 약국에서 흘린 그 한마디가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진 날은 이상하리만큼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시원하길래 오늘은 좀 덜 힘든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뛰어가 보니 오해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흐려져서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주변이 온통 소음뿐이었습니다. 기계음, 의사들 발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 가운데 침대 위에 누운 오해라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이불에 파묻힌 아이 같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와 기저질환을 생각하면 큰 고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저를 두고 가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란 원래 그러겠지요. 김도연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예상보다 침착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인데?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아. 응급실이야.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 그날 밤 늦게 김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대충 벗어들고 와서 그런지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어딘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서자 김도연은 곧장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허리를 숙이며 인사도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정말 모범적인 큰아들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김도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여도 우리 너무 동요하지 말자. 알고는 있었잖아. 언젠가는 올 일이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준비되는 법은 없다는 것만 빼고요. 며칠 뒤 결국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호흡기는 달지 않았지만 약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옆에 계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말 이후로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갈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간이 침대를 하나 가져다 놓고 병실 옆 가족 대기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 마지막 호출이 올 것 같아서 깊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을 빼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비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병원에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잠깐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도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야. 엄마 큰아들. 엄마가 저를 잊는 날이 와도 저는 엄마 잊지 않을게. 말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효자 대사였습니다.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김도연도 같이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큰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뒤에서 침묵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갈아 끼워야 하는 기저귀와 정리해야 할 약 봉지와 밤새 어머니가 뒤척일 때마다 깨는 저의 잠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도연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어머니가 짧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얼굴을 가까이 대자 어머니가 제 손을 찾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은서야.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나 미안해. 너는 너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삑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확인하고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몸은 병실에 있었지만 제 안에 어딘가가 같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익숙한 동시에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상주 위치에는 김도연과 제가 함께 섰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김도연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큰아들 고생 많다. 멀리서 자주 왔다 갔다 했지. 저에게 하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지. 짧게 한마디 던지고는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버틴 끝에 발인이 끝났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와 향 냄새 속에서 저는 현실감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먹고 울고 웃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마치 한 장면에 고정된 인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변호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김도연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으로 가족 몇 명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인 오해란 씨의 유언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간병하면서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억지로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이름이 한 줄 정도는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오해라는 거주 중인 주택과 예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장남 김도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은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시더라. 너는 이제 내 인생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오히려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과 같은 단어들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도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몫을 정리해버리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제 쪽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는 그동안 엄마랑 같이 살면서 혜택 많이 받지 않냐? 집도 같이 쓰고 생활비도 덜 들고. 이게 맞는 거야. 욕심내면 안 된다. 또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원래 재산은 큰아들이 가져가는 거지. 요즘은 그래도 유산 나눠주는 집도 있다지만 이건 엄마 뜻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욕심인 건지 억울한 건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의 시간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던 제 모습, 약국 앞에서 어머니 팔을 잡고 선 제 모습, 기저귀를 갈다가 허리를 다쳤던 날. 그 장면들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말라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장례식장 뒤편 좁은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다리가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서 씨. 돌아보니 박정분이 서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늘 보던 그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지요.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웃는 흉내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엄마도 편해지셨겠죠?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분이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서 씨, 혹시 유언장 들었어요? 네, 아까 다 같이.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박정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란 씨가요. 약국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하나를 남겨뒀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뭘 남겨뒀다고요? 박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세한 건 몰라요. 녹음인가 편지인가. 어쨌든 나중에 꼭 은서 씨가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과는 다른 무언가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미 유언장은 공증까지 끝난 문서였습니다. 김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지금 와서 제가 뭘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어머니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던 이유를 그대로 덮어버려도 괜찮겠느냐고요. 그날 밤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까지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홀 안에는 저와 어머니 사진만 남았습니다. 사진 속 오해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엄마 뜻이 이거였어요.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조금씩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말자. 억지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머니가 남겼다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찾아보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방 서랍과 옷장, 그리고 약 봉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제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제 욕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예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사람 숨소리와 약 냄새,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늘 앉아있던 소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쿠션 한쪽이 눈에 띄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머니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 앞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 재산은 장남 김도연에게 상속한다. 은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너는 너 인생 살아야지. 누구 말이 진짜였을까요? 어머니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니 장례 전에 정신없이 나갔던 흔적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부고, 봉투와 영수증들이 뒤엉켜 있었고 베란다에는 마르지 않은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야 머리도 조금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모으고 쓰레기를 버리고 빨래를 걷어개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감정이 덜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옷을 개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익숙한 잠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입고 계시던 회색 잠옷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옷을 끌어안았다가 조심히 바구니에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한동안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방에는 햇빛이 반쯤 들어와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이불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베고 자던 베개 자리는 조금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화장품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장 앞에는 병원 갈 때 입던 카디건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가 잠시 마당에 나가신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박정분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란 씨가 뭐 하나 남겨뒀다고 했어요. 녹음인지 편지인지 나중에 꼭 은서 씨가 보게 될 거라고. 그 말이 계속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언장과는 다른 어머니만의 흔적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어디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우선 눈에 보이는 서랍부터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오래된 영정사진 후보들, 이름 모를 병원 카드, 사용기한이 지난 연고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편지 봉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계절별로 정리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건 구겨진 휴지나 오래된 영수증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겠지요. 한참을 뒤지다 보니 침대 옆 협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약을 넣어두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은 잘 열지 않던 곳이라 그런지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많이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와 금액, 간단한 메모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2만 원 병원비, 은서가 냄, 15만 원 물리치료 비용, 은서가 냄, 8만 원 약값, 은서 돈.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을 부담했던 내역이었습니다. 수첩은 작은 장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날짜가 올라갈수록 글씨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줄 간격도 넓어지고 몇몇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에 가까워진 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집, 도연에게 말해둠, 약속함. 거기까지만 또렷했고 그 뒤는 뜯겨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선명하게 찢긴 자리였습니다. 한 줄 이상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은서의 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집에 대해 오빠와 약속을 했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제게 평생 살 곳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였을까요? 손가락으로 찢긴 자리를 따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뜯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어 서랍 위에 올려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김도연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은서야, 집에 도착했냐? 응. 이제 정리 좀 하려고. 김도연의 목소리는 장례식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겠지만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 특유의 여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부동산 쪽이랑 얘기 좀 했는데 집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벌써 팔 생각이야.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김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 이 집은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 은서도 이제 나가서 내 인생 살아야지. 여기 계속 붙들려 있으면 안 되잖아. 말만 들으면 겉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깔린 뜻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김도연의 자산이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었지요.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데. 한 달 안에는 정리하는 걸로 하자. 마음 정리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휴대전화 스피커에서는 김도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서야, 나도 이런 말하기 싫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짐을 싸고 이사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살았던 집, 부모님의 마지막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을 떠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첩에 적힌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집, 도연에게 말해둠, 약속함. 어머니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도현과 약속을 나눴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 이어졌을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원비와 간병비를 정산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화제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찢긴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종이가 뜯겨나갔다면 그 조각이 방 안 어디엔가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협탁 아래를 손으로 더듬어 보고 침대 밑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눈을 맞춰봤습니다. 옷장 밑틈도 확인하고 쓰레기통 안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첩에서 떨어져 나온 종이 조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치웠다면 아주 확실하게 없애버렸겠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김도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될 때 애써 표정을 관리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도 상대를 먼저 이해해 보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약국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뭐 하나 남겨뒀다고. 수첩이 그 남긴 것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말투를 떠올려 보면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전할 수 없는 증거가 될 만한 것. 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만지던 물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 머리맡 선반 위 시계, 안경 케이스, 약 봉지들이 들어있는 바구니. 그 중에서도 라디오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는 밤마다 라디오를 켜고 작은 소리로 방송을 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그 곁에 앉아 같이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느 날은 라디오 옆에 작은 기계를 하나 올려두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혼자 중얼거렸던 장면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혼잣말로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겼다는 건 그 녹음기일까요? 저는 라디오를 들어 올려 아래쪽을 살펴봤습니다. 먼지와 누런 얼룩만 보였습니다. 서랍 안도 뒤져봤지만 녹음기처럼 보이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치워버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막막함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꼭 찾아야 할 것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싸우거나 울고불고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찾는 일. 그것이 어쩌면 제 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와 거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안방 문을 닫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내일부터는 이 집의 곳곳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그 결심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워진 집 안에서 작은 긴장감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반복해서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머물던 자리들, 손때 묻은 물건들, 서랍 깊숙한 곳까지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찾고 싶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남겨진 끊어진 문장만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은서의 집, 도연에게 말해둠, 약속함. 그 문장이 제 발목을 계속 잡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과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꼭 찾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약국 주인 박정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늘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정부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은서 씨 왔네.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정분 씨 그때 했던 말 기억나요? 어머니가 뭐 남겨뒀다고 했던 거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혜란 씨가 녹음기를 들고 와서 뭐라고 계속 말하더라고. 딸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직접 말로 하긴 어렵다고도 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녹음기. 잊으려고 해도 자꾸 머리 한쪽에 걸려있던 단어였습니다. 혹시 종류나 생김새 기억하세요? 제가 묻자 정부는 손바닥만 한 크기를 손가락으로 그리며 말했습니다. 옛날식 녹음기였어. 약간 까만색. 버튼이 양옆에 있고 그 정도 설명만으로도 마음은 확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이 집안 어딘가에 숨겨둔 물건일 테니까요. 약국을 나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꼭 찾아내자고.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뒤쪽과 밑면, 건전지 넣는 부분까지 꼼꼼히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협탁 서랍이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약을 챙기던 자리였으니까요. 서랍 안쪽을 손끝으로 훑어보던 순간 손톱에 무언가가 살짝 걸렸습니다. 작은 틈이었습니다. 틈에 손을 밀어넣자 종이 하나가 구겨진 채 빠져나왔습니다. 수첩에서 떨어졌던 찢긴 조각 같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거의 번져 있었지만 한 문장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약속함. 은서의 평생 집 꼭 보장해준다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느껴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조각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도연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 찢어진 문장이 법적인 힘을 갖기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기만 찾으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아래를 손으로 더듬고 옷장 뒷면을 비추고 서랍을 통째로 꺼내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구조물 사이 아주 좁은 틈에서 금속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넣기 어려워 작은 나무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끄집어냈습니다. 검은색의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은 반쯤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마모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제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게 잡음이 들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집은 내가 가져라. 대신 은서 평생 살 집은 꼭 마련해줘야 한다. 그 아이 인생 내가 너무 묶어놨다. 목소리는 약했고 중간중간 숨이 새듯 끊겼습니다. 하지만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을 바꾸면서 저를 위한 조건을 분명히 넣으려고 했습니다. 도연도 그걸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끝나자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제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제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목소리 하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꼭 쥔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세상에 들려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속에서 아직도 잔잔하게 울려서였지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작은 흔적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곧장 도연을 만나기 위해 도시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도연은 평소처럼 꼿꼿했지만 눈가가 조금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도연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말을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잡음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나직하고 떨리는 하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집은 내가 가져라. 대신 은서 평생 살 집은 꼭 마련해줘라. 그 아이 인생 내가 너무 묶어놨다. 도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강요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확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목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정도로 말했는지 몰랐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억울함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도연도 결국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하는 걸 알았어. 근데 나는 내가 잘해온 줄로만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미워만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냥 하다 보니 내 인생이 너무 뒤로 밀려난 것 같았을 뿐이야. 도연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회피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두 손으로 다시 매만질 수 있을 만큼은 느슨해졌지요. 며칠 뒤 열린 가족 모임에서 도연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며 어머니의 뜻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끝났을 때 방 안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재분배가 결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부모님이 남긴 재산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삶이 멈춰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벽, 이 창문, 이 마루 위에서 저는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들어온 첫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을 천천히 채우고 그 빛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걸 보며 문득 미소가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을 슬며시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학습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돌보며 대신 잃어버렸던 제 시간을 조금씩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해진 방 안에서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서야, 이제 너 인생 살아라. 저는 눈을 감고 그 말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음 안 어딘가가 서늘하게 비워지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온기가 조금씩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삶을 밀어주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제 앞에 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아볼게요.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을 이제 진짜로 제 삶에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온전히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